혹시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저는 그 부제목으로 써놓은 AI 세계에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여기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미래를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과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은 이거를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음악도 좀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아마 연령적으로 볼 때 70년생 전후분들 좀 있으시죠? 70년생 전후분들이 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가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서태지 세대들이시죠. 그렇죠. 서태지 씨가 70년생으로 제가 7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2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20살에 데뷔를 했으니까는 또 이 노래가 이제 94년에 나왔던 노래고요. 이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그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저는 이 가사에 사실 다 농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이 거부 내진 저항,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교육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 교육 방식들, 소위 그러니까는 옆에 친구들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야지만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진학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분 상승.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위 거부,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나이 50 전후가 됐습니다. 50 전후가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인데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있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서태지 세대들이 가졌던 그 꿈이 지금 꿈이 중단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단된 것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50대와 20대가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만나야 된다. 그 70년생 전후분들이 대개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아마 대학생 전후의 연령층일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21세기 세대들이죠. 21세기 세대들이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100살은 앞으로 이제 넉건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세대들입니다. 살아갈 세대들인데, 근데 그 세대들한테 그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문제가 그대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뭐 경제가 특히 이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서울 수도권보다 더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성장 방식의 결과물인데, 우리는 흔히 말해서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성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조업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 공업화를 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그 압축적인 공업화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공업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을 빼놓고는 굉장히 나머지 부분들이 취약해요. 그래서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요. 근데 이 제조업의 대개 생산 기반들이 지방의 대개들 산업단지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산업단지들이 다 지금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요. 산업단지들이 대개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주변도 다 같이 어렵습니다. 2018년도에 전북 군산에서 한국잼이 철수를 했죠. 그러면 협력업체들도 일자리 줄어들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밥장사, 술장사도 안 됩니다. 자영업들이 폐업하지요. 상가 수요가 줄어들지요.
그럼 상가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서민들의 일자리인 건물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임대 이런 것도 일자리 없어지죠. 지방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게 되고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격이 지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그래도 좀 혜택을 입었던 지역 경제들이 지금 이게 무너지는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언제부터 비롯됐느냐? 한 30년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서태지의 노래를 소개한 게 바로 그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방식이 30년 전에 이미 그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변화를 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환을 30년 동안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개 보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그냥 그러니까 급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분기점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92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저 당시 문제의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조업이 우리는 제조업에 대한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그 제조업이 지금 한 3단계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92년도부터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생산액조차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산액까지도 정체되고 있고요. 3단계는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제조업의 제품의 위상이, 저는 제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의 제품의 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요. 다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어떤 거였었습니까? 저희 코드리스, 무선 전화기였었죠. 무선 전화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화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전화 거는 기능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기능이 있어요. 그 전화기라는 제조업 제품의 기능은 굉장히 의미가 축소됐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구동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제조업 제품이 그 도구로서 우리가 바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충격이 뭐였었습니까? 우리나라에 MP3라는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MP3를 한때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많이들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MP3 기술이 세계 최고였었습니다. 그 제품이 아이리버라는 제품이 있었었죠. 근데 아이리버가 지금 사라져버렸죠. 왜요? 아이팟에 밀려가지고요. 아이팟에 왜 밀렸습니까?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리버가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이팟보다도요. 그런데 아이리버는 그냥 단순한 어쨌든 간에 MP3라는 제조업 제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팟은 그 안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아이팟이라는 MP3는 하나의 도구였었습니다. 도구였었습니다.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러면서 아이팟의 제품을 매력도를 높였죠. 그게 아이리버가 퇴조하게 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이죠.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지금 매력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제품의 물리적인 기능이 그러니까 갤럭시보다 더 좋아서 아닙니다. 좋아서가 아니죠. 소위 말해서 그 안에 많은 그러니까는 앱 생태계가 매력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하여간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조차도요. 자, 제조업 위기가 진행되면서요. 되게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일자리도 양극화되집니다. 일자리 양극화라는 것은 중간임금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소위 고임금하고 저임금으로 이렇게 쫙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양극화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중간임금 일자리가 제조업이 되게 중간임금 일자리예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서 이게 고임금 일자리로 많이 가면 좋은 거죠. 근데 글로 가지 않고 되게 저임금 일자리로 갑니다. 서비스로 갔는데 그 서비스의 대부분이 뭡니까? 자영업 일자리죠. 서비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하락하게 되고 그건 가계소득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계소득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약해지죠. 내수가 약해지니까 기업들은 수출에 눈을 돌립니다. 국내 시장이 그러니까는 제한되니까요. 수출에 눈을 돌리면서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는 임금 인상 억제, 고용 억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선호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90년대 초 이후에 쭉 전개됐던 하나의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수는 더 악화되지지요. 가계소득은 정체하고 기업들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가계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불균등한 성장이 쫙 지난 30년간 진행된 겁니다. 네? 진행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출산율도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결혼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임금 불평등으로 설명합니다. 임금이 불평등할수록 결혼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격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결혼율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비정규직이 결혼하기 힘들다는 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이 결혼율을 결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을 했을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요. 청혼을 했을 때 여성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기준은 뭘로 보느냐? 그 자기 파트너가 될 사람인 남성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상위 몇 %에 속하는 임금 계층이냐. 절대적인 임금이 아니라요. 상대적인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냐 400만 원 버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이 상위 10%냐 하위 10%냐 중위 50%냐 이걸 따진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해질수록 임금이 불평등해질수록 결혼율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인구 구조도 악화되는 거예요. 결혼율이 떨어지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고령화하고 맞물리면서 인구 구조가 나빠지죠. 인구 구조가 나빠지게 되면 또 내수 시장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수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90년대 초 이후에. 자, 그러면서요, 우리 사회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격차 사회가 구조화되집니다. 격차 사회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 이게 아주 구조화돼 버렸습니다. 구조화돼 버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좀 이제 그 뒤에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 격차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이게 2013년 수치만 제가 일단 소개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가계소득을 10등분 나눴을 때 1분위는 하위 10% 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0분위는 상위 10%를 얘기를 하는데 이 87.1%가 뭐냐? 87.1%가 뭐냐면요. 부모가 그러니까는 하위 10%의 소득의 가계일 경우에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입니다. 저 맨 밑에 있는 88.8% 거의 90%라는 얘기죠. 2013년경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흔히 오픈 얘기 중에, 시중에 오픈 얘기 중에 여성이 그러니까는 연애할 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할 때 두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상대를 우리가 비교할 때 한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 다니고 그러고 또 한 명은 그냥 똑똑하진 않아도 그냥 평범한 대학 나와가지고 하는데 전자는 굉장히 집안이 별로 어려워요, 굉장히. 후자는 근데 굉장히 집안이 지금 자산가예요. 그래서 누굴 선택하느냐? 저희 말해서 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예요.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누굴 선택하느냐? 후자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아무리 다녀가지고 해봤자 건물 하나 갖기 힘들다 이거죠. 월급 모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중위 아파트,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아파트 32평을 마련하는데 24.4년 걸리더라고요. 한 푼도 안 쓰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축을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당연히 건물주 아들을 선택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오픈 현실이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상대가 성격 좋고 똑똑하면은 집안이 어려워도 결혼하고 했습니다. 하고 서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라 이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출발선이 불공정한 거죠. 출발선이요. 부모 누구 만나고 할아버지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죠. 이게 격차 사회가 구조가 된 겁니다. 사실상 신분제 사회인 거예요. 일부 계층들한테는요.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제조업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그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애써 왔었어요. 애써 왔었는데 굉장히 결과는 굉장히 빈수레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반성 없이 거의 관성적으로 대표되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 산업 우리도 육성하자. 거의 구호처럼요, 이렇게.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닷컴 기업들, 벤처 붐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만드는 건 쫓아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쫓아가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10대, 그 당시부터 이제 육성 산업들이 개수로 정부들이 발표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10개를 육성하겠다. 이명박 정부 때는 17개 또 확대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9개로 확대하고요. 예? 근데 뭐 결과는 우리가 보다시피 굉장히 공허하지요. 어쨌든 간에. 예? 자,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갈 곳은 농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농업의 인력이 많이 필요치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럼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서비스업이 취약하냐? 여기 보다시피 역대 정부가 서비스업을 굉장히 육성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하고 2015년 봐보세요. 고용은 그러니까 전체 고용에서 20%나 더 증가했는데 부가가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별로 안 증가하죠. 네?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서비스가 일자리 많이 증가한 게 어떤 서비스냐? 자영업 일자리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렇죠? 2020년은 정부의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인 거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반도체, 우리가 제조업 제품은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걸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떤 용도로 뭘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먼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개념 설계 혹은 개념을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제조업의 서비스 부분이에요.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는 고부가가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주로 보게 되면 백인들이 여기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애플, 인텔, 퀄컴 이런 게. 중국의 화웨이가 인류 뛰어든 거예요. 자기들이 제조업은 뒤처졌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기들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여기에 그러니까 짜증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보게 되면은 제조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한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설계된 거를 다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더라도 인류 좀 이쪽에서 좀 흡수할 수 있는데 고임금 일자리들이 이게 취약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취약하냐? 저 부분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빨리 쫓아가려다 보니까는 먼저 쫓아갈 수 있는 부분에 특화를 한 거예요. 이 제조 부분에요. 이건 좀 뒤로 미뤘는데 미루다 계속 해결을 안 하고 미룬 거예요. 재벌 기업들이 이 부분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재벌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봇 밀도라고 되어 있죠.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 빨간 선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주로 이제 주요 선진 국가들이고요. 로봇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로봇이라는 건 뭡니까? 자동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인천대교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그 교량을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 로봇이 아직 대체를 못해요. 로봇 가지고요. 근데 제조 과정은 대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형 인재니까 이게 이제 로봇까지 등장하면서는 이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자리 대참사를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3단계 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의 충격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조선연이라든가 반도체보다 더 중요해요. 왜? 전후방 연관이 굉장히 많고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합니다.
반도체라든가 조선산업에 비해서요. 근데 자동차 산업 충격이 이미 2018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근데 이거 예고됐던 겁니다. 제가 2014년부터 방송에서 자동차 산업 3년 내지 5년 후에 그러니까 위기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군산에 있는 한국 GM은 미국 GM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본사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요. 근데 미국 GM이 뭐냐면 GM이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계속 헤맵니다. 헤매면서 사업 재편을 하는데 기존 완성차 사업은 중국 시장만 빼놓고 다 접겠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로 전환을 하겠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부터 유럽에서 철수하고 호주, 러시아, 동남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생산기지예요. 우리나라 남겨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응을 그때 이미 미국 GM이 했을 때부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안타까운 게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 항상 과거에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대응이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가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은 좀 있으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 우리 동물들은 압니다. 네? 그래서 동물들은 높은 데 다 피해요 본능적으로요. 지금 말해서 우주신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정보를 말해줘야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걸 알더라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정권 다음에 벌어지길 기도를 하면서 지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덮쳤을 때는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대피를 하지만은 네?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들은 저걸 다 뒤집어 써요. 그리고 우리 외환위기 때도 경험했고 글로벌 금융 때도 경험했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봐보세요. 우리 자동차 이게 지금 수출량입니다. 수출량이 2012년에 정점 찍고 쭉 떨어져요. 이미 오래됐던 거예요. 새삼스럽게 최근이 아니라요. 생산량도 2015년에 정점 찍고 쭉 하락하고 있어요. 전 세계 완성차의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요. 2018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미 진입했어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 2020년대 후반에 포화 상태에 진입할 거라 했는데 그것보다 한 10년 빨리 진행된 거예요. 세계 그러니까 선진국가들의 대도시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뭐 경제력도 어려워졌지만은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완성차 개인 소유 안 하려고 합니다. 매력이 없는 거예요.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이 워낙 잘 돼 있고, 그게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고, 그리고 대도시는 그 다음에 규제도 많잖아요. 환경 규제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차량 소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도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완성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미 진입해버렸어요. 예? 그게 올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그랬다 이겁니다. 예? 저거 회복 안 되집니다.